결혼 7년 차. 나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청담동 오피스텔 공동현관 출입카드를 발견했다. 나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가 이번 출장은 3달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묵묵히 그의 캐리어를 짐을 싸주기까지 했다. 남편은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생이 많다고 했고 나는 웃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배웅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3달이면 충분했다. 이 남자의 명의로 된 모든 돈과 부동산, 그리고 보험금까지 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내 이름 아래 돌려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90일 후 그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도어록을 열고 들어왔을 때 현관 센서 등은 켜지지 않았다. 텅 빈 집안에는 오직 식탁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와 서류 봉투 하나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아내 이수진이 남편 정재훈의 트렌치코트 안주머니를 뒤집었을 때 안감 사이로 하얀색 출입카드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와 옷장 바닥에 떨어졌다. 밥그릇에 쌀알이 떨어지듯 아주 가벼운 소리였다. 수진은 옷장 앞에 쪼그려 앉은 채 곧바로 그것을 줍지 않았다. 3월 말 분당 아파트의 난방이 막 끝난 무렵이라 아침 공기에는 아직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거실에서는 아들이 방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소리가 띄엄띄엄 들려왔다. 세탁기는 마지막 탈수 코스로 넘어가며 베란다 유리창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오직 저 카드 한 장만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수지는 손을 뻗어 카드를 주었다. 출입카드는 모서리 하나 닳지 않은 새 것이었다. 뒷면에는 투명 테이프가 작게 붙어 있었고 그 테이프 아래에는 볼펜으로 적힌 6자리 비밀번호가 눌려 있었다. 비밀번호 끝에는 조그만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하트 모양 위에서 멈췄다. 10초. 옷장 안에는 남편의 양복과 셔츠들이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소매 끝부분까지 반듯하게 다림질되어 있었다. 결혼 7년, 남편의 옷은 늘 그녀의 손을 거쳤다. 어떤 옷을 세탁소에 맡겨야 하는지, 어떤 셔츠의 목 부분이 쉽게 구겨지는지, 또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엔 어떤 옷을 피해야 하는지 그녀는 남편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업무용 서류에 하트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방 안에서 아들이 불렀다. 엄마, 프랙티스라는 단어 어떻게 읽어? 수지는 출입카드를 다시 트렌치코트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가락으로 주머니 입구를 평평하게 쓸어내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문을 닫고 아들의 방문 앞을 향해 걸어갔다.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다. 연습이라는 뜻이야. 프랙티스라고 읽으면 돼. 아들은 엄마의 말을 한 번 따라 읽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숙제를 했다. 수지는 아이의 정수리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주방으로 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찌개에 불을 껐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20분 일찍 퇴근했다.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알림음이 울렸을 때 수지는 식기를 세팅하고 있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 구두를 벗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서류 가방을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그의 행동에는 미리 연습해둔 듯한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오늘 반찬이 많네.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식탁 위에는 밥과 국, 몇 가지 밑반찬,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갈치구이가 올려져 있었다. 수지는 아들의 수저를 가지런히 놓아준 뒤 남편 맞은편에 앉았다. 남편 정재훈은 반찬을 한 입 집어먹고 꿀꺽 삼킨 뒤 헛기침을 했다. 회사 쪽에 일이 좀 생겼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으로 국을 뒤적였다. 본사에서 부산지사로 파견을 가라고 하네. 아마 두세 달은 걸릴 것 같아.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빠 부산 가요? 남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다. 응, 아빠가 일이 좀 바빠.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수지는 갈치구이 한 점을 발라 남편의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고생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집안일은 제가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말아요. 남편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주 짧은 시선이었지만 수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아니었다. 안도의 한숨이었다. 그는 꽤 많은 변명을 준비해온 눈치였지만 아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자 그제야 긴장했던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날 남편은 밥을 반 공기나 더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 수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이 사기그릇 가장자리를 타고 흘렀고 하얀 거품이 그녀의 손등에 달라붙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아들은 러그 위에 앉아 블록을 조립하고 있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베란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다.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응, 모레쯤 내려갈 거야. 물소리가 제법 컸지만 수진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꽂혔다.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그릇까지 깨끗하게 헹궈낸 뒤 식기건조대에 올리자 챙그랑하는 맑은 소리가 났다. 남편이 뒤를 돌아보는 기척이 느껴졌고 수지는 행주를 집어들고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기 전 캐리어를 현관으로 끌고 나왔다. 아직 날씨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니니까 야른 겉옷도 챙겨가요. 수지는 반듯하게 갠 재킷 하나를 캐리어 안에 넣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여 짐을 싸는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불쑥 허리를 굽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 수고해줘, 남편이 말했다. 수지는 캐리어 지퍼를 닫고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었다.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아들은 이미 학교에 갔고 거실에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윙윙거렸다. 수지는 현관에 서서 도어록 화면에 불빛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몇 초 뒤 그녀는 서재로 걸어가 컴퓨터를 켜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지난 6개월간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화면 위로 줄줄이 떠올랐다. 청담동 꽃집. 평균 한 달에 한 번 결제되었고 금액도 만만치 않았다. 최고급 오마카세. 2인 코스. 총 12번 그리고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으로 결제된 내역 하나. 금액은 2억 원이었다. 수지는 마우스 커서를 그 자리에 멈춰 세웠다. 2억 원이라는 큰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던 그날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더라? 생각이 났다. 그날 남편은 부서 내에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할 일이 생겼다며 자세한 건 말해줄 수 없으니 일단 그 돈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다. 당시 그녀는 아들의 학교 제출 서류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은 주방 문가에 서서 다소 다급한 말투로 그녀를 재촉했다. 당신은 신경 쓰지 마.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어차피 공동 계좌에 그냥 묵혀둔 돈이잖아. 그때 그녀가 이렇게 물었었다. 이렇게 큰 금액인데 정말 문제 없는 거예요?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내가 밖에서 하루 종일 피 말리며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까지 취조를 당해야 해?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화면 속에 띄워진 명세서가 그날의 진실을 조용히 그녀 앞에 들이밀고 있었다. 수지는 화면을 캡처하고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다. 프린터가 종이를 토해내는 시끄러운 소리가 거슬릴까 봐 한 번에 많은 양을 인쇄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여러 번에 나누어 출력한 뒤 날짜 순으로 정리해 투명 파일에 담았다. 점심시간 무렵 그녀는 은행으로 가 파일 하나를 개인 금고에 넣었고 오후에는 친정에 들러 어머니에게 또 다른 파일 하나를 맡겼다. 해질 무렵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마지막 세 번째 파일을 넘겼다. 어머니 박미란 여사는 파일을 건네받으며 겉면에서 손가락을 멈칫했다. 수지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얕게 떨렸다. 이게 다 뭐니? 수지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 있었다. 거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일단 제가 달라고 할 때까지 보관만 해주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직은 말씀드릴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딸의 굳은 얼굴을 보더니 더는 캐묻지 않았다. 그저 파일을 품에 꼭 안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 수지는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결혼 전 취득했던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들어 있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자격증을 그녀는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코팅된 필름 위로 빛이 반사되어 그녀의 흐릿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결혼 전 그녀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했다. 밤낮 없이 야근하는 건 예사였지만 모든 장부와 재무제표에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존재했다. 숫자는 그 대상이 남편이라고 해서 혹은 집안 어른이라고 해서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아이가 어린이집에는 늘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남편 역시 자신이 승진을 앞둔 중요한 시기라며 가정이 안정되어야 자기가 밖에서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수진이 사직서를 내던 날 동료들은 그녀에게 케이크를 사주며 위로했다. 그녀는 웃으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자격증은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대학 동기인 한지영의 번호를 눌렀다. 친구 지영은 전화를 금방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수진은 책상 위에 놓인 자격증의 모서리를 지문으로 꾹 누르며 입을 열었다. 지영아, 나 사건 하나 의뢰 좀 할까 해서. 전화선 너머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친구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너희 법인 고객일이야?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니, 암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야. 첫째 주, 수진은 로펌 사무실을 3번이나 방문했다. 친구 한지영은 현재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꽉 막힌 테헤란로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다. 첫 만남에서 친구는 구차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말없이 각 티슈를 수진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수진은 휴지를 한 장도 뽑지 않았다. 일단 재산 내역부터 파악하자. 이 친구가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감정적인 문제는 나중 일이야. 지금은 장부부터 털어야 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 공동 명의의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택담보대출 잔액, 남편 명의로 된 비상장 회사 지분, 저축성 보험 2건, 그리고 차량 등록증까지.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흔들림 없는 그녀의 손놀림을 보며 친구는 마치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빈틈없이 계산 수식을 채워나가던 과거의 이수진을 다시 보는 듯했다. 너 아직 안 죽었네, 친구가 짧게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보험 서류의 수익자 변경 페이지를 넘겼다. 그냥 너무 오래 안 썼을 뿐이야. 두 사람은 서류를 검토하던 중 곧바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저축성 보험 중 하나의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며칠 전 접수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수익자의 이름은 모수정이었다. 아직 보험사의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최종 승인이 나지는 않은 상태였다. 친구가 그 이름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야? 수지는 서류에 적힌 이름 석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청담동 오피스텔 세입자. 그녀가 덤덤하게 내뱉었다. 친구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지 않았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어떤 대답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설명이 되는 법이었다. 로펌을 나섰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수지는 시내버스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지며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재훈이도 집에 없는데 애 데리고 밖으로 쏘다니지 마라. 주말에 애 데리고 본가로 넘어와서 밥이나 먹자. 수지는 문자를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엎어두었다.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뒤로 밀려났다. 문득 결혼 후 첫 추석이 떠올랐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고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며 제사상을 차렸다. 남편은 아침 7시가 넘어서야 하품을 하며 일어났지만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 손이 설어서 앞으로 한참 더 배워야겠다.
그때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멋쩍게 웃으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대답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시댁 식구들의 입맛에 맞게 국의 간을 맞추는 법을 배웠고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의 위치를 외웠으며 남편이 "우리 엄마 원래 저러시는 거 알잖아 라고 말할 때마다 조용히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웠다. 입을 다무는 것, 처음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그것은 떼어낼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렸다. 셋째 주, 수지는 예전에 다니던 회계법인으로 돌아갔다. 정규직으로 바로 복귀한 것은 아니었고 프리랜서 파트타임으로 계약을 맺었다. 법인 대표는 예전에 그녀의 사수였던 선배였다. 선배는 면접을 보듯 그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실무에서 손 놓은 지 7년이나 됐는데 페이스 따라올 수 있겠어? 수지는 밤새워 다시 정리한 최신 세법 자료와 포트폴리오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에는 서류 검토랑 기초 데이터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금방 따라잡을 겁니다. 선배는 서류를 몇 장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어쩌고?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오수진이 대답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찾으려고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 스스로도 아주 찰나의 멈칫함을 느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무서운 진심이 생략된 문장이었다. 출근 첫날,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었다. 소매 단추가 조금 조이는 듯했고 손목에는 단연간의 살림으로 생긴 옅은 화상 흉터가 남아있었다. 파티션이 처진 자리에 앉아 엑셀 창을 띄웠을 때 사방에서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를 채웠다. 그 소리를 듣자 굳어있던 어깨가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었다. 점심시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들고 비상계단으로 나갔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호통을 쳤다. 너 지금 회사 나갔니? 네, 어머니. 수지는 벽에 기대어 계단 난간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당장이라도 모니터를 뚫고 나올 듯 날카로워졌다. 재훈이가 타지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집구석을 지키지 않고 밖으로 나돌아? 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애 학교는 누가 시키고 밥은 누가 차려줘?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집안 단속부터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애 학교는 제가 알아서 다 챙기고 밥도 다 해 먹일 겁니다. 알아서 해. 사람 쓰는데 다 돈이지. 재훈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면 넌 그 돈을 물 쓰듯 쓰겠다는 거냐? 너 옛날에 회계사였다면서 계산도 안 돼? 수지는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날선 비난을 들으면서도 예전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휴대전화 케이스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파트타임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이 하원 도우미 비용은 얼마인지, 자신이 버는 돈이 얼만지 구구절절 해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딱 한마디만 했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순순히 물러나자 오히려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다. 주말에 본가로 넘어와라. 올 때 애도 데리고 오고 시어머니가 다시 으름장을 놓았다. 재훈이가 없어도 할미가 손주는 봐야 할 거 아니냐? 수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이번 주말에는 아이 학원 보충 수업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였다. 학원이 어른들 뵙는 것보다 중요해? 수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직원들이 보이자 그녀는 몸을 살짝 비켜주었다. 어머니, 저 이제 점심시간 끝나서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요. 그녀가 일방적으로 말했다. 먼저 끊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휴대전화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수지는 그 자리에 2초 정도 가만히 서 있다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자리로 돌아와 서류 검토를 계속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지만 마우스를 클릭하는 속도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해져 있었다. 6째 주, 흥신소에서 조사보고서가 로펌으로 도착했다. 민간 조사업체의 팀장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며 사무적인 말투로 보고했다. 사적인 공간 내부로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공공장소에서의 출입 내역과 동선, 소비 내역만 체증했습니다. 친구 한지영이 서류 봉투를 뜯고 안에 든 사진들을 수진 앞으로 밀어주었다. 첫 번째 사진. 청담동 오피스텔 공동현관 앞,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고 그 곁에는 한 여자가 바짝 붙어 있었다. 여자는 밝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한 손에는 작은 반려견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 아침 8시, 남편과 여자가 나란히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었다. 남편의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잔 2개가 들려 있었고 그는 여자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 주말 한강공원. 남편이 쪼그려 앉아 강아지의 목줄을 고쳐 매주고 있었고 여자는 그 옆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네 번째 사진. 오피스텔 창가. 남편이 핑크색 앞치마를 두른 채 요리된 접시를 들고 있는 옆모습이 찍혀 있었다. 도저히 타지로 파견을 간 부장님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느긋한 표정이었다. 수지는 그 사진을 빤히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사진의 표면을 톡톡 두드렸다. 앞치마가 꽤 잘 어울리네. 친구가 고개를 들어 수진의 눈치를 살폈다. 수진은 사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리한 뒤 견출지를 꺼내 번호를 적어 붙였다. 이 사진은 증거 폴더 A14에 넣어줘. 친구의 눈빛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일종의 안도감이 섞인 확인이었다. 수진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었다는 확인. 그 선을 넘은 사람에게는 위로 따위는 필요 없었다. 오직 확실한 행동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퇴근길, 수진은 아이의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갔다. 아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맨 채 뛰어나오며 손에 쥔 스케치북을 흔들어 보였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리기 했는데 나 아빠가 부산에서 일하는 모습 그렸어. 수진은 아이가 내민 그림을 받아들었다. 도화지 위에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엄마와 아들은 집안에서 손을 잡고 있었고 아빠는 멀리 떨어진 삐뚤빼뚤한 빌딩 앞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크레파스로 부산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수진이 말했다.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아빠는 언제 와? 수진은 그림을 구겨지지 않게 클리어 파일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조금만 있으면 소식 올 거야,을 그녀가 대답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 배경은 부산지사의 직원 숙소가 아니라 밋밋한 회색 벽지 앞이었다. 카메라 앵글을 아주 좁게 잡아 남편의 얼굴과 어깨만 겨우 보였다. 수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그 옆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내? 아들이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아빠, 부산에도 바다 있어? 남편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당연히 있지. 다음에 아빠가 꼭 데려갈게. 수지는 화면 속 남편의 어깨 너머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옅은색 암막 커튼을 똑똑히 보았다. 흥신소에서 찍어온 오피스텔 창가 사진에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 커튼이었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수진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턱을 매만지며 한숨을 쉬었다. 일이 좀 고되네. 그때 카메라 프레임 밖 주방 쪽에서 여자의 기침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남편은 흠칫 놀라며 휴대전화를 얼른 멀리 떨어뜨리고는 고개를 돌려 누군가에게 짧게 속삭였다. 그러고는 다시 화면을 쳐다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직원이야, 남편이 변명하듯 덧붙였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남편은 그녀가 더 캐물을까 봐 겁이라도 먹은 듯 서둘러 말을 맺었다. 나 이만 끊을게. 아직 검토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야.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너무 무리하지 마요. 영상통화가 끊기고 아들은 다시 연필을 쥐고 학습지를 풀기 시작했다. 수지는 까맣게 변한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들이 불쑥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아빠 일하는 데서 왜 여자 목소리가 나? 수지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아이의 책상 주변에 떨어진 지우개 가루를 손으로 쓸어 모았다.
직원이겠지 뭐,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8째 주, 수지는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그녀가 디데이를 잡은 건 목요일 저녁이었다. 남편은 보통 목요일 저녁에 가장 긴장이 풀려 있었고, 다음 날이 주말이라 경계심도 평소보다 훨씬 덜했다.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남편이 있는 곳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고, 화면 밖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한창 바쁜데? 수지는 화면 앞으로 서류를 들어 보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노후 배관 교체 공사를 한다고 해서요. 인테리어 보수 신청서랑 세대주 확인 서류를 같이 내야 한대요. 당신이 명의자로 되어 있잖아요. 서명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당신이 대충 사인해서 내면 안 돼? 이건 본인 자필 서명이 꼭 들어가야 한대요. 수지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은 페이지를 화면에 바짝 들이밀었다. 제가 서명할 곳은 다 표시해뒀어요. 당신이 프린트해서 서명한 다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원본은 나중에 당신 돌아오면 따로 제출할게요. 남편은 화면 밖으로 시선을 힐쩍 돌렸다. 마치 누군가 빨리 오라고 재촉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볼펜을 집어들더니 서류의 제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펜을 휘갈겼다.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줘.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요, 수진이 지시했다. 남편이 첫 번째 칸에 서명했다. 그리고 여기도요. 남편이 두 번째 칸에 서명했다. 마지막 장이요.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 뭐 이렇게 서명할 게 많아? 당신이 집안일은 좀 알아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면 안 돼? 수지는 화면을 뚫어질 듯 바라보며 대답했다. 부동산 관련 서류인데 명의자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맞잖아요. 서명을 마친 남편이 서류를 대충 옆으로 밀쳐냈다. 이제 됐지? 네, 구수진이 대답했다. 고생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수지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사진 찍어 보낸 서류들의 서명란을 하나하나 꼼꼼히 대조해 보았다. 서명이 완벽하고 날짜에도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그녀는 그 서류들을 파일철에 끼워 넣었다. 그녀가 한 일은 사기나 문서 위조가 아니었다. 남편이 직접 자기 손으로 펜을 쥐고 써 내려간 서명들이었다. 그는 집안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아내에게 떠넘겼고 책임도 떠넘겼으며 지금 이 치명적인 서류마저 자신의 손으로 넘겨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무책임하게 던져버린 것들이 무서운 칼날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11번째 주, 분당 아파트를 부동산 매물로 내놓았다. 공인중개사가 집 내부 사진을 찍으러 오기로 한 날, 수지는 미리 집안을 깔끔하게 치워두었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대형 웨딩 액자가 걸려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남편과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중개사는 그 액자를 한번 힐끗 쳐다볼 뿐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평수도 좋고 역세권이라 위치도 훌륭해서 시세에만 맞추면 금방 나갈 겁니다. 중개사가 말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빨리 빼주세요. 중개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다. 남편분도 이 가격에 매매하시는 거 동의하신 거죠? 수지는 남편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박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밀었다. 네, 전부 확인된 서류입니다. 같은 주, 친구 한지영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남편의 보험 수익자 변경 절차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사유는 단순한 변심이나 감정 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혼인 중 공동재산권 침해 및 분쟁이었다. 법률 용어로 무장한 문서의 문장들은 서늘할 만큼 차분했고 절차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당장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손발을 묶어두는 데는 이만한 게 없을 거야. 수지는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며 모니터에 빼곡히 채워진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손발을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이 무렵부터 남편의 연락은 눈에 띄게 뜸해졌다.
이틀에 한 번 꼴로 걸려오던 의무적인 안부 전화도 끊겼고 어쩌다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바빠라는 단답형이 전부였다. 대신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불쑥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미간부터 팍 구겼다. 집꼴이 왜 이렇게 휑하냐? 너 설마 살림살이 내다 파는 건 아니지? 안 쓰는 물건들 좀 정리했어요. 수지는 시어머니가 내미는 김치통을 받아 주방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벽에 걸린 웨딩 액자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살짝 풀었다. 여자가 너무 바깥일에만 신경 쓰면 못 쓴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훈계하듯 말했다. 재훈이는 타지에서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저렇게 피가 마르도록 고생하는데 너네 팽개치고 밖으로 나돌면 남들이 우리 집구석을 뭐라고 욕하겠니? 수지는 쟁반에 물잔을 받쳐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남들은 우리 집 아파트 관리비 안 내줍니다. 시어머니는 물잔을 집어 들려다 말고 동작을 멈췄다. 너무 뜻밖의 대답이라 잠시 멍한 표정이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수지는 물잔을 소파 테이블 중앙에 정확히 내려놓으며 목소리 높낮이 하나 없는 어조로 말했다. 관리비 벌러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를 쏘아보았다. 늘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던 며느리가 교묘하게 말대꾸를 하며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듯한 눈빛이었다. 너 요새 좀 이상해졌다.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다. 수지는 굳이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설 때 현관에 서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말했다. 재훈이 돌아오기 전까지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남편 심기 거슬리게 하는 짓은 추호도 용납 못해. 수지는 도어록의 열린 버튼을 꾹 눌렀다. 그 사람도 돌아오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현관문을 나섰다. 12번째 주 마지막 날, 마침내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실의 복수는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통쾌하게 끝나지 않았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대답해야 했고, 지루한 매매가 협상이 이어졌으며, 매수자의 주택담보대출 승인을 기다려야 했고, 이삿짐센터 일정을 조율하고 복잡한 행정 서류들을 처리해야 했다. 그 모든 과정은 끔찍하게 번거롭고 숨막히는 인내심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그 긴 시간을 견뎌냈다. 낮에는 회계법인에서 완벽하게 장부를 정리했고 밤에는 소송 증거 자료를 분류했으며 주말에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마포구 일대의 소형 아파트 전세 매물을 보러 다녔다. 아들이 마포의 새 아파트에 처음 들어섰을 때 거실 한가운데를 빙그르르 돌며 말했다. 우리 집보다 훨씬 작아. 수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삐뚤어진 책가방 끈을 바로잡아 주었다. 응, 조금 좁지. 내 책상 들어갈 자리는 있어? 그럼. 창가 쪽에 놓으면 돼. 아들은 작은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좁은 골목길과 편의점 간판이 보였다. 그럼 아빠는 어디서 자? 수진의 손이 아이의 책가방 끈에서 멈췄다. 아빠는 앞으로 우리랑 같이 안 살 거야. 아들은 엄마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8살짜리 아이도 이미 어른들 사이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단지 그것을 표현할 적당한 어휘를 모를 뿐이었다. 아빠가 부산에 있어서 그래.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아이의 까만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녀는 아직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투명해서 그 안에 더 이상 비겁한 거짓말을 우겨 넣을 수는 없었다. 아니, 수진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빠가 엄마를 속였어. 그리고 우리 아들도 속였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운동화 앞코로 바닥을 극적였다. 그럼 나 아빠한테 화내도 돼? 수지는 두 팔을 벌려 아이의 작은 몸을 꼭 끌어안았다. 당연하지. 그녀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어른들 눈치 보면서 괜찮은 척 안 해도 돼. 이삿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집안을 오갔고 엘리베이터 문은 수십 번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다. 수진과 아들의 물건들만 트럭에 실렸다. 그녀는 남편의 옷가지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고 장식장에 진열된 그의 상패나 베란다의 골프 클럽 세트도 그대로 버려두었다. 텅 빈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 물건들은 마치 누군가 급하게 도망치느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미처 챙기지 못한 듯 기괴하고 초라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수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섰다. 푹신했던 소파도, 육중한 거실장도, 창문을 가리던 커튼도 모두 사라졌다. 벽 한가운데 걸려있던 웨딩 액자가 있던 자리만 원래의 벽지 색을 간직한 채 네모난 자국으로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주변은 오랜 시간 햇빛에 발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수지는 식탁 의자를 끌고 와 벽에 걸린 웨딩 액자를 떼어냈다. 액자 뒷면에 소복하게 쌓여있던 뽀얀 먼지가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물티슈를 뽑아 무심하게 먼지를 닦아내면서도 사진 속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한껏 끌어올린 채 웃고 있었다. 촬영 당일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1시간이나 지각을 했었다.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숨막히는 메이크업실에 앉아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던 그녀에게 메이크업 담당자는 남자들은 원래 결혼을 앞두고 다들 예민해진다며 위로를 건넸었다. 그때는 그 바보 같은 변명을 철석같이 믿었었다. 이제 그 액자는 커다란 종이 상자 안으로 처박혔다. 수지는 상자의 윗부분을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한 뒤 굵은 매직으로 그 위에 2글자를 적었다. 폐기. 집을 떠나기 전 수지는 현관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숫자 06개로 초기화했다. 새 주인이 오면 어차피 금방 바꿀 번호였다. 보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그 번호를 누를 때 모든 것이 초기화되어 버린 텅 빈 공백의 소리를 똑똑히 듣기를 바랄 뿐이었다. 같은 날 이혼 소장과 재산가압류 신청서가 법원을 거쳐 정식으로 송달되었다. 송달 주소는 남편이 철석같이 우겨대던 부산지사가 아니라 청담동 오피스텔의 정확한 동호수였다. 친구 한지영은 마지막으로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 수진을 쳐다보았다. 정말 이 주소로 보내? 회사 쪽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아?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인간이 석 달 내내 먹고 잔 곳이 거기잖아. 서류는 당연히 거주지로 보내야지.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남편 회사 인사팀으로 익명의 투서 한 통이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첨부된 증빙자료는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명백했다. 법인카드가 청담동 오피스텔 반경 1km 이내에서 긁힌 내역들. 최고급 오마카세, 꽃집, 발렛 주차비, 고급 펫숍 결제까지. 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액만 총 3천만 원이 훌쩍 넘었다. 결제 일시, 금액, 그리고 업무 연관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까지 엑셀표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친구 지영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회사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온전히 그쪽 몫이야. 덮고 넘어갈 수도 있어? 알아. 수진이 건조하게 웃었다. 나는 그저 청구서를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보냈을 뿐이야. 마포구의 소형 아파트는 수진의 단독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집은 좁았다. 주방에서 몸을 돌리면 냉장고 문에 어깨가 부딪혔고 아들 방에는 싱글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를 넣으니 꽉 찼다. 하지만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는 오직 그녀와 아들만이 아는 번호였고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의 수신일란에는 그녀의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으며 신발장 안에는 남편이 아무렇게나 쑤셔 박아두던 구두 냄새가 나지 않았다. 새집에서의 첫날 밤, 아들은 창가에 놓인 새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수지는 좁은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냄비 뚜껑 틈새로 구수한 냄새와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휴대전화가 연달아 지잉지잉 울렸지만 화면에는 시어머니 세 글자만 뜰 뿐이었다. 그녀는 수신 거부 버튼을 누르지도 않고 그저 화면을 뒤집어 엎어두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 도대체 집구석 살림을 다 빼서 어디로 튄 거냐? 재훈이도 이 사실을 아냐?
명색이 며느리라는 년이 어떻게 시댁 어른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제멋대로 집을 팔아치워? 당장 전화 안 받아. 수지는 메시지 내용을 힐쩍 읽어보고는 콧방귀를 끼며 휴대전화를 다시 뒤집어 버렸다. 찌개가 끓어오르자 가스불을 약하게 줄였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석함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다. 반지 안쪽에는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 각인되어 있었고 백금 표면에는 지난 7년간의 세월을 증명하듯 미세한 흠집들이 무수히 나 있었다. 그녀는 그 반지를 작은 흰색 편지 봉투 안에 집어넣고 식탁에 앉아 만년필로 짧은 문장 하나를 적어 내려갔다. 지난 7년 동안 참 수고 많았어.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이것뿐이야. 글씨를 다 쓴 뒤 그녀는 봉투에 풀칠을 단단히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가 그 봉투를 건네며 분당 아파트의 텅 빈 식탁 위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지만 남편이 화려한 출장에서 돌아와 마주하게 될 마지막 무대로서 그 식탁만 한 곳이 없었다. 91일째 되던 날 아침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눈을 뜬 남편이 가장 먼저 들은 소리는 반려견이 낑낑대며 방문을 긁는 소리였다. 여자친구 오수정이 이불 밖으로 매끄러운 팔을 빼내며 남편의 어깨를 짜증스럽게 흔들었다. 오빠, 초코 쉬 마려운가 봐. 문 좀 열어줘. 남편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상체를 일으켰고 습관적으로 협탁 위에 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본사 인사팀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는 잠이 덜 깬 쉰 목소리로 급하게 회신 전화를 걸었다. 정재훈입니다. 수화기 넘어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정 부장님. 오늘 중으로 본사로 들어오셔서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미 감사팀으로 전부 이관된 상태입니다. 기한 내에 합당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각 징계위원회 회부 및 형사 고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편의 허리가 용수철처럼 튕겨 올라갔다. 네. 그게 무슨 부정 사용 내역이라뇨? 인사팀장은 감정 없는 기계적인 말투로 대꾸했다. 상세 내역은 사내 메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지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사내 메일함을 열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오수정이 침대에서 부스스 일어나며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전화 왔어. 남편은 엑셀 파일의 스크롤을 미친 듯이 아래로 내렸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 끝이 파들파들 떨렸다. 회사에 일이 좀 터졌어.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여자가 남편의 등 뒤로 다가와 모니터 화면을 훔쳐보더니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이거 오빠가 회사 경비로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 아니야? 남편은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집 전화번호를 눌렀으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허무하게 울려 퍼졌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구겨진 바지를 대충 꿰어 입으며 허둥지둥 캐리어를 찾기 시작했다. 여자가 침대에서 내려와 그의 손목을 획 낚아챘다. 오빠 지금 어디가? 본처한테 안 돌아간다며. 남편은 짜증스럽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일단 본가에 가서 상황 좀 수습하고 올게. 여자가 팔짱을 끼며 싸늘하게 물었다. 며칠이나 걸리는데? 며칠 안 걸려. 금방 와.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너까지 이 타이밍에 사람 피 말리게 좀 하지 마. 여자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지만 남편은 그녀의 표정을 살필 겨를조차 없었다. 그는 캐리어를 질질 끌며 계단을 뛰어내려가 곧바로 분당행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가 올림픽대로에 진입하자마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수진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다. 27번의 발신 기록이 찍혔지만 돌아오는 것은 멍청한 자동 응답기 소리뿐이었다. 출근 시간대의 서울 시내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꽉 막혀 있었다.
택시기사가 짜증스럽게 백미러를 쳐다보며 길이 많이 막히는데 돌아갈까요? 하고 물었지만 남편은 달아서 빨리나 가세요. 라며 신경질을 부렸다. 마침내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남편은 허겁지겁 공동현관 도어록 앞으로 달려가 익숙한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다. 삐빅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다시 번호를 눌렀다. 삐빅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경비실 창문이 열리며 경비원이 고개를 쑥 내밀었다. 어디 오셨습니까? 남편이 쉰 목소리로 동호수를 댔다. 경비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거기 며칠 전에 새 주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사 가신 거 모르셨소? 남편의 손가락이 도어로 키패드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경비원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며칠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나서 새 주인이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비밀번호 다 바꿔놨는데 가족이 그걸 몰라요? 남편은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예전에 등록해두었던 입주민 명부를 들이밀며 억지를 부렸고 결국 매매를 중개했던 부동산 업자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생떼를 쓴 끝에 겨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와이셔츠 기든 삐뚤어져 있었고 턱에는 며칠 깎지 않은 수염이 시커멓게 올라와 있었다. 손에 쥔 캐리어 바퀴가 엘리베이터 바닥에서 신경질적으로 달달거렸다. 마침내 7년 동안 살았던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예전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빅. 오류. 아들의 생일을 눌렀다. 오류. 결혼기념일을 눌렀다. 역시 오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에 홀린 듯이 숫자 0을 6번 꾹꾹 눌렀다. 띠리링.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무거운 도어록이 철컥하고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온 것은 익숙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니라 시멘트 먼지 냄새와 서늘한 공기뿐이었다. 현관 신발장 앞에는 늘 어지럽게 널려있던 구두와 운동화가 단 한 켤레도 없었다. 남편은 캐리어를 쥔 채 넋을 잃고 멍하니 섰다. 주방에서 나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도, 거실에 굴러다니던 아들의 장난감도, 현관장 위에 놓여있던 수진의 향수병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푹신한 카우치 소파도, 대형 TV도, 창틀을 우아하게 덮고 있던 실크 커튼도 없었다. 40평대 아파트의 텅 빈 공간은 그의 숨소리조차 섬뜩하게 메아리칠 만큼 완벽하게 비어 있었다. 그가 한 발짝 안으로 내디뎠다. 손에서 힘이 풀려 캐리어가 바닥으로 쿵 하고 고꾸라졌다. 거친 마찰음이 텅 빈 집안을 소름 끼치게 울렸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주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식탁 하나뿐이었다. 이삿짐 센터에서 버리고 가라며 일부러 남겨둔 낡은 원목 식탁이었다. 식탁 표면에는 아들이 어릴 적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다 만들어낸 얕은 흠집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와 파일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남편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며 다가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다. 봉투 안에서는 백금으로 된 결혼 반지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의 손바닥 위로 차가운 금속이 닿는 순간 그는 뜨거운 불에 데인 듯 흠칫 놀랐다. 봉투 안에 동봉된 작은 편지지에는 아주 익숙하고 정갈한 글씨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지난 7년 동안 참 수고 많았어.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이것뿐이야. 그 옆에 놓인 투명 파일에는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 소장 사본, 아파트 매매 계약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증명서, 그리고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된 지출 내역서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엑셀표에 적힌 폰트는 너무나 익숙했다. 수진이 아들의 학원 시간표를 짤 때, 냉장고에 관리비 납부일을 적어 붙일 때, 그리고 그의 출장용 캐리어에 짐을 싸주며 견출지에 적어주던 바로 그 반듯하고 오차없는 글씨체였다. 그 완벽한 통계표 안에는 지난 석 달간 그가 내연녀와 함께 탕진한 모든 금액이 1원 단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째 날, 청담동 오피스텔 보증금 2억 원. 일곱째 날, 청담동 꽃집 15만 원.
열흘째 날 오마카세 인코스결 제45만원. 맨 아래쪽 합계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총계 2억 4,700만원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서 위 금액을 선공제하여 나의 지분으로 이전 완료함. 자녀 재산은 당신의 몫임. 현재 자녀 금액 0원. 남편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종이를 마구 구겨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는 미친 듯이 수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30번이 넘게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오직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그는 현관에 낮아빠진 캐리어조차 챙기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택시를 타고 처가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어둑어둑해진 뒤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초인종을 부서져라 눌러댔다. 계단의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마침내 철문 너머로 장모님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장모님. 저 재훈입니다. 남편은 문고리를 잡고 애원하듯 외쳤다. 문 좀 열어주세요. 수진이 얼굴 좀 봐야겠습니다. 도어록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문 너머에서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장모님 박미란 여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수진이가 전하더군. 할 말 있으면 법원 가서 판사 앞에서 하라고. 장모님. 수진이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겁니다. 남편은 손바닥으로 철문을 쾅쾅 내리쳤다. 제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쓴 것뿐이지 오해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장모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문 안 연다. 동네 시끄러워지기 전에 썩 돌아가. 남편은 이를 뿌듯 갈았다. 애는요. 제 핏줄입니다. 내 아들 당장 보여주세요. 장모님이 코웃음을 쳤다. 애가 내 소유물이냐? 언제든 보고 싶을 때 보게. 그것도 법원 가서 판사한테 따져 물어라. 이내 현관문 안쪽에서 안전고리가 찰칵하고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장모님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남편은 차가운 철문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옆집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가 그의 험악한 몰골을 보고는 황급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문에서 손을 떼고 무너져 내리듯 계단을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사흘 뒤 회사의 징계 결과가 사내 게시판에 공고되었다. 공고문에는 정재훈이라는 실명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모 부장, 법인카드 유용 및 사적 남용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발령, 추가 감사 진행 중이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회사 생활에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남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평소 형 동생하며 사우나를 같이 다니던 동료들조차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감사팀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은 그의 눈을 찌를 듯 눈부셨다. 감사팀장과 직원들이 그를 죄인 다루듯 취조하며 두툼한 결제 내역서 뭉치를 책상 위로 던졌다. 정 부장님, 이 결제 내역들이 전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공식 접대비가 맞습니까? 남편은 익숙한 오마카세 식당과 고급 와인바의 상호명들을 내려다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내 거래처 접대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안경을 치켜올리며 매섭게 몰아붙였다. 접대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따라 당일 미팅 회의록이나 상대방의 명함 또는 참석자 명단을 지금 당장 제출하십시오. 남편은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수백만 원짜리 회식비에 수십만 원짜리 사적 비용을 슬쩍 끼워 넣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거래처 접대라는 마법의 단어 하나면 회사 내의 모든 회색지대가 통용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작심하고 날짜와 시간, 동선까지 분 단위로 쪼개어 증거를 들이밀자 그 숫자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흉기가 되어버렸다. 숫자는 누구의 치부도 가려주지 않았다. 결국 대기 발령 조치를 받고 회사에서 쫓겨난 남편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청담동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도어록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신경질적으로 캐리어에 쑤셔넣고 있는 오수정의 뒷모습이었다.
침대 및 캔넬 안에서는 반려견이 낯선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불안하게 지저대고 있었다. 남편이 넋 나간 표정으로 물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수정이 고개를 획 돌려 그를 노려보았다. 눈가 주변이 붉게 짓물러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만은 지독하게 냉정했다. 나 일단 언니네 집으로 갈 거야.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가 쥐고 있던 캐리어 손잡이를 낚아챘다. 지금 내가 직장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너 혼자 튀겠다고? 여자가 도끼 어린 눈으로 그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오빠가 분명히 그랬잖아. 이혼하면 아파트 팔아서 재산 분할 절반은 무조건 받는다고. 회사 지분도 있고 비자금으로 부어둔 저축성 보험도 있다고 큰소리쳤잖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변호사 써서 내가 어떻게든 다시 찾아올 거야. 여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지금 당장 빈털털이라며? 그럼 우린 당장 손가락 빨고 살아? 남편이 목소리를 깔며 애원하듯 말했다. 수정아, 며칠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다 해결할게. 여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닫아버렸다.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 그딴 거 못 기다려. 여자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리고 나까지 오빠네 본처한테 상간녀로 소송당해서 직장이고 뭐고 다 털리는 꼴은 절대 못 봐. 남편은 헛바람을 들이켜며 실없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메마른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너 지금 내가 돈 떨어지니까 쫄아서 도망가는 거냐? 여자는 남편의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줄을 쥔 채 강아지를 안아 들었다. 그러고는 캐리어를 질질 끌며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남편이 현관문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오수정. 여자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비로소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오빠, 본가로 돌아간 날 나한테 분명히 며칠만 있으면 금방 온다고 했지. 여자의 입술이 비틀렸다. 근데 안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차례야. 나도 더는 안 기다려.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힌 후 화려한 오피스텔 안에는 껍데기만 남은 남편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나눠 마시던 짝짝이 머그잔 2개가 엎어져 있었고 식탁 의자 등받이에는 핑크색 앞치마가 허물처럼 걸쳐져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부석처럼 서 있다가 앞치마를 거칠게 낚아채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구겨진 천조가리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허무하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반년 후 가정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과정은 남편의 상상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웠으며 구역질이 날 정도로 치졸했다. 조정 기일마다 흥신소에서 찍힌 수십 장의 미래 사진들, 법인카드 유용 내역서, 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통보서, 그리고 내연녀 명의로 수익자를 변경하려 했던 보험 서류들이 대형 스크린에 낱낱이 띄워졌다. 남편은 아내의 오랜 독박 육아로 인해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변명했고 부부 공동재산을 아내가 마음대로 처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악을 썼으며 수진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핏대를 세웠다. 하지만 수진의 변호사인 한지영은 그 어떤 흥분도 없이 오직 서늘한 목소리로 3가지 질문만을 던졌다. 원고 정재훈 씨는 이른바 부산 파견 근무 기간 동안 실제로는 청담동 오피스텔의 내연녀와 다정하게 동거하셨습니까? 원고 정재훈 씨는 아파트 매매 위임장 및 관련 서류에 본인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셨습니까? 원고 정재훈 씨는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납입하던 저축성 보험의 수익자를 법적 배우자가 아닌 제3의 내연녀로 이미 변경하려 하셨습니까? 남편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할 때마다 판사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고 그것은 마치 판결문 위에 불도장을 꽝꽝 찍어대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수진은 친권 및 양육권을 완벽하게 가져왔으며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비율을 인정받았다. 사실 남편에게 나누어 줄 남은 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다. 수진은 이미 주택담보대출금을 전액 상환했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필수 지출액을 공제했으며
남은 현금마저 아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용 신탁 계좌로 전부 이체해둔 상태였다. 남편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된 것은 서류상으로만 그럴싸하게 남아있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껍데기뿐인 지분이었다. 수지는 회계법인의 정규직으로 완벽하게 복귀했다. 그녀의 자리는 구석진 파티션에서 전망 좋은 창가 쪽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 앞까지 바래다 준 뒤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테헤란로로 출근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삶은 철저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움직였고 매월 25일이면 통장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월급이 꽂혔다. 그녀는 다시 대형 감리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했고 가끔은 늦은 밤까지 야근을 했으며 회의 시간에는 한 치의 감정 동요도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타부서 팀장의 엉망진창인 엑셀 수식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어느 날 오후 선배 대표가 두툼한 결산 보고서를 건네며 웃음 섞인 농담을 던졌다. 너 복고하더니 옛날보다 훨씬 더 독해진 거 아니야?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장부를 털더라. 수지는 서류를 건네받아 자신이 서명해야 할 페이지를 무심하게 넘겼다. 독해진 게 아니라 정확해진 거죠. 그녀가 담담하게 대꾸했다. 아들은 마포구의 새 초등학교에 제법 잘 적응하고 있었다. 첫 학부모 공개 수업 날 수지는 교실 맨 뒷줄에 서서 아들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목소리는 우렁차진 않았지만 끝까지 더듬거리지 않고 또박또박 문장을 완성해냈다. 수업이 끝난 후 아들은 엄마에게로 쪼르르 달려와 꼬깃꼬깃 접힌 수학 단원평가 시험지를 불쑥 내밀었다. 엄마, 나 이번에 100점 맞았어. 수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시험지를 곱게 접어 핸드백 안에 넣었다. 잘했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민하더니 외쳤다. 치킨. 그래, 치킨 먹자.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대신 학원 숙제부터 다 끝내고 먹는 거다. 아들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다. 아, 엄마 진짜 학교 선생님 같아. 수지는 소리내어 웃으며 아이의 겉옷 지퍼를 턱 밑까지 꼼꼼하게 올려주었다. 엄마가 원래 계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어느 금요일 저녁 무렵 수지는 퇴근길에 아들의 손을 잡고 동네 편의점에 들렀다. 아들은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을 한참 동안 서성거리며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결국 평소에 즐겨 먹던 초코우유 하나를 골라 들었다. 수진이 계산대 앞에 서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코트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저장되지 않은 발신자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다. 수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제발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녀는 화면에 떠오른 그 찌질하고 구차한 문장을 2초 정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르바이트생이 바코드를 찍으며 물었다. 봉투 필요하세요? 수지는 휴대전화 화면의 삭제 버튼을 미련 없이 꾹 누른 뒤 기기를 다시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들이 초코우유를 품에 꼭 안고 계산대로 달려왔다. 엄마, 오늘 진짜 치킨 시켜 먹을 거지? 수지는 아르바이트생이 건네주는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받아들며 아이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럼 오늘은 아예 한 마리 통째로 시켜줄게. 아들은 신이 나서 방방 뛰며 편의점 자동문 앞으로 달려가 엄마를 기다렸다. 징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훅 밀려 들어와 그녀의 이마를 덮은 잔머리를 흩어놓았다. 그녀가 편의점을 나서자 아들이 쪼르르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영수증을 빼앗아 들었다. 엄마, 이 영수증은 내가 챙길게. 아들이 야무지게 말했다. 집에 가서 냉장고에 딱 붙여놓을 거야. 오늘이 치킨 먹은 날이라는 거 증명해야 하니까. 수지는 아이의 작은 손에 꽉 쥐어진 하얀 영수증을 바라보았다. 예전 그녀의 집 냉장고에는 남편의 복잡한 출장 스케줄, 시댁 어른들의 제사 날짜, 아파트 관리비와 도시가스 납부일이 빼곡하게 적힌 포스트잇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은 뒤꿈치를 한껏 까치발을 든 채 냉장고 자석 아래에 편의점 영수증 하나를 꾹 눌러 붙이고 있었다. 수지는 아이가 삐뚤게 붙인 영수증을 굳이 반듯하게 고쳐주지 않았다.
영수증은 살짝 삐뚤어졌지만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었다. 엔드.